네, 안녕하세요. 비혼 보조 생식수를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이하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비혼 보조 생식술의 원리 및 예상 문제점 고찰을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한 연예인이 해외에서 비혼 보조 생식술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하고 예능 토크쇼에 나와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자기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 누가 요구를 할? 스릇한데 안 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어떤 변이 있는 거까지 나와요. 이처럼 비혼 보조 생식술은 결혼은 원하지 않지만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불임 치료에 사용되었던 보조 생식술을 사용하여서 아이를 임신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뜻합니다. 비혼 보조 생식술에 대한 현재 여론과 실제 비혼모가 보조 생식술에서 어떤 부분을 고려하였는지 영상을 통해 잘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비혼 보조 생식술에서 보조 생식술이란 영어로 줄여서 ART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난자나 배아를 다루는 모든 불임 치료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정자와 결합시킨 뒤 당사자인 여성이나 아니면 다른 여성에게 기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보조 생식술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 4가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은 작은 카테터를 사용해서 정자가 난자에 쉽게 도달하도록 자궁에 직접 삽입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는 건강한 정자가 나팔관에 많이 도착해서 수정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체외수정입니다. 체외수정은 여성의 난자를 채취한 뒤 실험실에서 난자와 정자를 결합해서 배아를 만들고 그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옮기는 보조 생식 방법입니다. 이때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이틀에 한 번씩 성선 자극 호르몬제라는 것을 투입을 하여서 여성에게 과배란을 유도하고 주사를 사용해서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식 전 유전자 진단입니다. 이식 전 유전자 진단은 체외수정 중에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여서 태아에게 염색체나 유전자에 돌연 변이를 보이는지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특히 유전자 진단을 하게 될 때 배아 생검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배아에서 하나 이상의 세포를 추출을 하여서 유전자 또는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리모입니다. 특히 비혼모의 경우 본인의 자궁 질환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여러 번의 체외수정 시도 실패 후에 이 방법을 선택을 하고 비혼 남의 경우 생물학적 아이를 가지기 원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비혼 보조 생식술에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조 생식술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낙태와 대리모의 문제입니다. 체외수정으로 여성이 배아를 이식을 받는다면 주로 한 3에서 5일 정도 배양된 신선 배아를 이식을 받거나 아니면 여성의 컨디션 등을 고려를 해서 냉동되었던 배아를 해동하여서 이식을 받게 됩니다. 신선 배아를 이식을 받는 경우 무사히 출산까지 성공한 사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률은 56.5%이고 냉동 배아의 성공률은 44%로 특히 냉동 배아의 경우 냉동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신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절반에 가까운 실패율과 더불어 착상 시도 후에 남은 배아들은 연구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배아 사례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산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경우 8세포기까지 자라난 3일 정도 된 배아로부터 세포 하나를 추출을 해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성별과 유전 질환을 알아내어 착상 전에 미리 배아를 폐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1935년 낙태를 전면 합법화한 아이슬란드에서는 산전 검사를 통해서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낙태를 선택하기 때문에 매년
매년 1명에서 2명의 다운 증후군 아이만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높게 본다면 500명당 1명꼴로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이것과 비교를 해볼 때 아이슬란드에서 다운 증후군 태아 낙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 의심될 경우에는 98%가 낙태를 선택하고 미국에서는 태아가 유전적 장애가 있다고 판정이 되면 67% 이상의 산모가 낙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별 낙태인데 여성에게 배아를 이식하였을 때 그 착상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2개 이상의 배아를 만들어서 동시에 자궁에 착상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더 건강하고 더 잘 착상될 수 있는 배아만 남기고 나머지 배아는 낙태하는 선별 낙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낙태가 허용될 수 없는 이유는 앞의 발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선별 낙태를 하지 않고 다태아 출산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미숙 또는 조숙과 관련된 주상기 질병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아진다는 위험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의 경우에는 대리모 역할을 하는 여성들은 평범한 여성들보다 3배에서 많게는 6배 정도 많은 심리적 이상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통해 대리모가 여성의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생식세포의 산업화인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판매하는 글을 직접 캡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판매되는 정자의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그 기준입니다. 발표 전 영상에서 언급되었듯이 정자 판매자의 인종, 눈동자색, 머리카락색, 키, 가족 내 유전 질환 여부 등의 정보가 제공이 되고 추가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된다면 정자 판매자의 어릴 때의 사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세척 정자는 배송 옵션에 따라서 1,080에서 1,360달러, 하나로는 약 153만 원에서 193만 원입니다. 정자 또는 난자를 판매하는 이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생식세포 매매는 가난한 계층의 착취라는 또 하나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으로 생식세포가 제공이 되고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생물학적 자손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구매자는 최상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생식세포를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생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생식세포 판매를 사용한 이 산업화에 악용된 사례도 있는데요. 도널드 리 클라인의 사건의 경우를 보면 이분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불임 전문의로 명망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불임 환자들에게 다른 기증자의 것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정자를 사용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 사람으로 인해서 총 94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 아젤레스라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분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인적 상황 대부분을 거짓으로 작성을 하며 정자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는 대학교를 중퇴했고 강도 혐의로 전과도 있었으며 정신분열증 병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속이고 총 36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국소적인 지역에서 발생을 하게 될 때 우연한 유전적 근친상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출생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혼 보조 생식술로 태어난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려하게 될 때 생물학적인 부 또는 모가 부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확립해 나갈 때 생물학적인 부모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비혼 출산은 출생아의 정체성 확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부 또는 모의 부재는 출생아의 성장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영향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부재에 따라 자녀들이 얻게 되는 영향을 몇 가지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없는 자녀의 경우에는 범죄율과 미성년자의 임신율이 증가를 하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혼 보조 생식술이 어긋난다는 점입니다.
헌법 제36조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이 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혼 보조 생식술은 독립된 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생활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비혼 보조 생식술을 성경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창세기 2장 18절과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부부와 가족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이루신 가족과 부부는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성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성경적인 가치관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비혼 보조 생식술을 이용하여서 비혼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녀를 원하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으로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의 시편과 이사야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그 사람을 지으시고 아신다고 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를 위탁받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는 역할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고 그 임무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원하는 마음은 굉장히 소중한 마음이지만 아이를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얻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성경적 관점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 사용한 참고 문헌들이고요.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비혼 보조 생식술을 이용을 해서 저출산 그 사태를 막고 또 그 출산율을 높이자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비혼 보조 생식술을 이미 허용을 하고 있어서 그 나라들의 출산율이랑 다 허용을 하지 않는 나라들의 출산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 때 그 출산율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양상이 서로 다 비슷하게 통계로 그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증가하는 나라도 있고 아니면 비혼 이 출산을 허용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감소하는 경우도 각각 있는데 그 출산율이 영향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그 사회적 분위기나 아니면 출산을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나 그런 각각의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비혼 보조 생식술을 도입을 하고 비혼 출산을 허용을 해서 출산율의 그런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저 이 비혼 출산 관련된 법률을 조금 조사를 해왔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동의를 받으라는 이 보조 생식술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으라는 것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제재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신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의 윤리 지침에 따르면 정자공여 시술은 원칙적으로 부부를 대상으로만 시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법률혼이나 사실혼 부부만 보조생식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거는 없지만 만약에 비혼녀나 비혼남이 보조생식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한산부인과학회 이 보조생식술 윤리 지침에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시술이 제공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른 기사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법 채택을 바꿔가서 이 비혼 출산을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이 비혼 출산을 고려해야 될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논이 필요하고 이 비혼 출산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